알렉산더 형제 연방 성범죄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남성들을 둘러싼 세부 사항과 혐의들은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3명이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람둥이일 수는 있지만 범죄자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지금까지 나온 충격적인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로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꼭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스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제품입니다. 피부 관리에 신경 쓴다면 파티클 페이스 크림으로 루틴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루틴은 필요 없습니다. 남성의 두껍고 거친 피부를 위한 6가지 기능 안티에이징 크림으로 한 번에 눈 및 다크스팟, 주름을 관리합니다. 면도 후 자극, 정말 최악이죠. 이 제품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분으로 보습과 영양을 줍니다. 히알루론산, 비타민이, 호호바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남성들과 함께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신감 있게 변신해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파티클을 확인하시고 제 코드 사이드바리10을 사용하시면 사이트 전체에서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렉산더 브라더스 뉴욕 연방 형사 재판이 시작됐고 예전에 사이드바에서 이들에 대해 언급했었죠. 하지만 이들은 부동산과 증권시장 종사 형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 지위, 자원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여행을 함께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고급 물건이나 고급스러운 경험을 약속한 뒤 약을 먹이고 성폭행과 강간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로노렌과 탈 알렉산더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범죄 공범으로 지칭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성매매 음모의 일원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연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소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화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매매 음모 등 12가지 혐의에 직면해서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성매매 음모, 강압,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성매매입니다. 이것은 한 피해자에 대한 강압, 사기, 강제에 의한 성매매 사례입니다. 피해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법 성행위를 위해 여행을 유도한 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입니다. 이 피해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갑,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성매매, 네 번째 피해자. 일곱 번째 혐의 강압,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성매매, 다섯 번째 피해자. 여덟 번째 혐의 강압, 사기 또는 강제에 의한 성매매, 여섯 번째 피해자. 아홉 번째 혐의 불법 성행위를 위해 여행을 유도한 혐의, 여섯 번째 피해자. 강압, 위협 또는 약물에 의한 가중 성폭행, 일곱 번째 피해자. 11번째 혐의는 신체적 무력화에 의한 성적 학대, 일곱 번째 피해자입니다. 12번째 혐의는 미성년자 8번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는 플로리다주에서의 주 법정 기소와는 별개입니다. 오렌과 앨런도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도 수십 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 대한 혐의는 매우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뉴욕과 플로리다의 반문화와 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쯤을 기억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징적인 존재였기에 뒤에서 했다고 비난받는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방 재판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전 팜비치 카운티 검사 데이브 에런버그 씨가 제 옆에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다시 오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저 위는 춥네요. 정말 춥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봤는데 따뜻하게 안 입으셨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 제가 플로리다 출신임을 알리고 싶어요. 저희는 아예 재킷도 없어요. 맞아요. 시작 전에 사람들이 어디서 당신 콘텐츠를 팔로우할 수 있나요? 네, सब스택에서 데이브 에런버그 또는 플로리다 로우맨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소셜미디어와 सब스택에 있으니 구독해주세요. 이들이 직면한 혐의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총 12가지 다른 혐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매매 공모, 미성년자 성착취가 무엇인가요? 디디와 관련해서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알렉산더 형제들은 디디와 변호사 테니 가리고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크 아그니폴로. 그들은 디디와 함께 매우 성공적이었고 또한 디디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변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성매매,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그게 가장 심각한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혐의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상업적 성행위입니다. 즉 돈뿐 아니라 술 등 다른 것을 성관계 대가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인 인신매매는 강제 사기 협박이 필요하지만 미성년자는 해당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고급 경험, 여행, 숙박을 약속해 여성들을 유인했고 그곳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즉, 디디 사건에서 성매매 혐의는 무죄여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명확한 정의인가요? 법학 시험에서는 성매매의 불법적 정의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요소가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제 생각에는 디디 사건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디디가 중대한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 혐의는 알렉산더 형제들에게 제기된 것만큼 심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알렉산더 형제들은 가명을 쓰고 재판에서 증언할 준비가 된 피해자들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언을 하고 그들의 직접적인 말이 있고 자랑하는 내용이 담긴 그들만의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디디의 경우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디디는 자신의 말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매우 조심했죠. 하지만 알렉산더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서두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연방법원에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두 보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검사 메디슨 스마이저가 남녀 각각 6명의 배심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냥 흥미로울 뿐입니다. 배심원이 6명씩 정확히 나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검사로서 여성 배심원이 여성 피해자에 더 공감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사건에서 다른 여성에게 엄격할 수 있어 남성 위주의 배심원을 원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이것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인용하자면 이 세 형제는 파티를 즐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포식자였습니다. 그 형제들은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약물을, 때로는 술을, 때로는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억누르고 음료에 GHB와 잔악스를 넣었습니다. 탈이 그 여성을 억눌러 잡고 있는 동안 알란과 다른 2명이 그 여성을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한 여성에게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시 16세였던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들은 오렌이 17세 아멜리아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멜리아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기억이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은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가 발생한 후에 형제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읽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은 여성과 소녀들을 성폭행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것이 스마이저가 말한 내용이며 형제들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들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죄의식을 느끼며 이런 법정에 오지 않으려 조심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된 한 메시지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지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장된 문자 메시지의 인용에 따르면 어떤 여자애가 불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그 호화로운 생활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스마이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 측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증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개요로 제시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디디 사건에서 배심원을 설득한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프리커프스에 갔고 그곳이 성파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기된 혐의는 사람들이 평범한 파티에 갔다가 이 형제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이 이를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일부는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디든 알렉산더든 두 경우 모두 혐의는 똑같이 끔찍하지만 그리고 디디 사건에는 없었지만 여기에는 있는 혐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백하게 성매매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여행을 유도했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폭력이나 협박, 약물을 이용한 가중 성폭행 혐의도 있습니다. 이 혐의들이 공모 혐의보다 입증이 더 쉬운가요? 예를 들면 합의가 있었다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저 단어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들이거든요. 성매매, 알선, 유인, 조장, 운송, 은닉 같은 것들을 말할 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매매 알선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성관계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가 동의했다거나 누군가가 공모의 일환으로 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 형제들이 직접 성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몰랐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그게 검찰의 입장이었고 이제 변호인 테니 가라고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앞서 디디의 연방 형사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죠. 참고로 마크 아그니필로도 여기서 변호인 중 한 명이지만 오렌을 변호하는 건 가라고스죠. 그녀는 형제들을 성공했지만 오만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여자를 좋아하고 성관계를 원했지만 이 사건이 무엇이 아닌지는 강조했죠. 인용하자면 이건 성매매가 아니라 데이트고 그냥 만나는 거다. 그리고 그녀는 고소인들이 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위해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형제와의 성관계나 마약 사용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디에나 폴은 또 다른 형제를 변호하며 거칠고 오만했다.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 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탈 알렉산더를 변호하며 그 남자애들은 바람둥이에요.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이 가진 문제는 피해자가 18세 미만일 때는 피해자를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로 주장되는 그 한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알렉산더 형제 중 한 명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돈이나 가치 있는 무언가가 오갔다면 그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강제나 사기, 강요 없이 동의는 변명이 아닙니다. 성인에겐 동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일이라고 변호사들이 믿게 만든 건 단순한 파티에 갔고 성파티는 아니었으며 이후 약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과 집에 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배심원들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탈 알렉산더의 변호인 중 한 명이 17세 피해자의 외국 출생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피해자는 오랜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 촬영했다고 주장되는 인물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문서가 이 소녀가 유럽에서 태어난 지 몇 달 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그녀의 나이가 확실히 입증될 수 있었는지 알려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변호인 측의 주장과 판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분석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그녀가 18세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연방법상 아주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그 사람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없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 외모를 알 수 있었으니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18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만약 그녀가 18세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강제나 사기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18세 미만이면 이들은 이미 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종신형일 겁니다. 이제 증언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고소인은 KT 무어라는 가명으로 2012년 알론 알렉산더의 집에서 약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일은 뉴욕시에서 잭 에프론 파티에서 그를 만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잭 에프론은 이 사건과 무관하며 고소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모든 만남이 그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일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녀는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준 술을 마신 후 몰리를 복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알몸으로 깨어났고 앨런도 알몸으로 그녀 위에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가 계속 자신을 눌렀다고 하였습니다. 인용하자면 나 당신과 성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이미 했잖아 라고 대답했고 내 얼굴을 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했고 탈이 방에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알론 알렉산더의 변호사 하워드 스트레브닉과 탈 알렉산더의 변호사 알렉스 칸이 무어를 반대 신문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반대 신문을 받았고 그들은 사건의 시간 순서에 대한 세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그녀가 몰리를 복용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가 민사 변호사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아직 실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자발적으로 약물을 복용했고 모든 것이 합의였다는 주장입니다. 데이브, 이 사건이 복잡한 사건인가요? 이 증언도 복잡한가요?
글쎄요, 그들은 그녀를 철저히 몰아붙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워드 스레브닉은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그의 동생이자 법률 파트너인 스콧 스레브닉은 여러 해 전에 제 캠프 지도자였어요. 그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와, 법조계가 참 좁네요. 사우스 플로리다. 그래. 그래, 그렇게 큰 법조계는 아니야. 하지만 이런 혐의에 관해서는 심각한 혐의들이고 유일한 변호는 동의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해. 그녀가 형제들과 성관계를 맺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도 없었고 그녀가 자발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해. MDMA든 몰리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독성학 검사가 중요해.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증명하기 어렵게 돼.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하비 와인스타인 재판을 직접 취재했고 법정에 있었어. 고소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해. 포렌식 증거나 DNA, 감시 카메라 영상, 문자 메시지가 꼭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있으면 도움이 돼. 참고로 그 사건들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년 전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례야. 여기선 수년 전 일어난 범죄를 다루고 있어. 피해자들이 최근에서야 당국에 알린 이후에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걸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지. 한편으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왜 바로 나서지 않는지, 왜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 아주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상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또 고소인 중 한 명은 그 형제들이 예전에도 비슷한 혐의로 무혐의 처리됐다는 기사를 봤다고 했어. 그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밝힐까 고민했을 수 있어. 변호인은 왜 이제야 나서죠? 동기가 뭔가요? 라고 물어. 배심원들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배심원들은 그 점만 판단해야 해.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신고가 늦어진 것이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인지 아니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신고가 늦어진 데에는 위협 같은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게 문제야. 트라우마나 기억을 억압했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 일이 없었던 건 아니야. 또 다른 파티에 가거나 계속 친구로 지냈더라도 그 일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비 와인스타인처럼 나중에 합의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모든 피고인은 철저히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유죄 전까지는 무죄야. 하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반대 신문하는 건 어렵지. 여기서 다루는 건 아주 민감한 문제야. 그리고 나는 그 법정에 있지 않았어.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몰라. 하지만 변호사들이 피해자나 고소인들을 얼마나 오래 반대 신문하는 게 중요한가? 글쎄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내용이야. 알겠어. 반대 신문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무 오래 끌면 배심원이 네가 피해자를 압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은 네가 죄 없는 사람을 거짓 고발한다고도 할 수 있어. 그래도 모두가 그들을 거짓 고발하는 건 아니야. 그게 문제야. 힘과 숫자. 그 부분에서 숫자의 힘이 중요해져. 이쪽에는 여러 명이 있고 디디는 증인이 없이 이득을 봤지. 한 명의 주장된 피해자만 있었어. 그리고 네가 알다시피 카시를 빼면 증언대에 나온 사람들이 별로 강하지 않았고 인원도 적었어. 그래서 이 증거가 디디 사건보다 더 강하다고 봐. 그리고 당신은 폭행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나 문자 메시지를 믿나요? 배심원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고소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배심원들은 이 형제들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거만하고 부유한 형제들이고 한때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변호사가 미리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던 거죠. 변호인 측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수 없는 사람들 파티나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욕을 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봐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범죄는 아닙니다. 강간, 약물 투여, 미성년자 강간 모두 범죄입니다. 힘, 사기, 강요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잘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명 마야 밀러를 쓰는 두 번째 여성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햄프턴스 여행 중에 탈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행 가방으로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실에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샤워기 근처였던 것 같고 어쩌면 그 앞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후 그녀가 제 생각에는 이것이 검찰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탈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2024년에야 FBI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그녀의 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에 집중했습니다. 공격이 일어나는 동안 그 친구는 아마도 욕실에 있었지만 머리를 말리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이 주장된 피해자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왜 그 후에 탈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그녀가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시내에 나가 놀았고 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사건 시간대를 문제 삼기 위해 사진과 메시지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된 후에 찍은 사진 중 하나에서 그녀의 눈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관련 증거입니다. 이들은 훌륭한 변호사들이고 이런 종류의 사건을 기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들이 철저하게 검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치 없다고 해요. 태도, 거짓말, 성적 과거까지 의심받으니 원래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강간방지법 때문에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과거를 함부로 언급할 수 없고 이런 점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런 일들이 슬쩍 생기고 피해자는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 오랫동안 증인석에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만약 금전적인 동기가 있다고 보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민사 변호사 개입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그게 당신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도 증인을 불러 마야 밀러가 이 폭행을 2020년에 이미 털어놨다고 증언했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2020년이란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몇 년 후에 한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몇 년 후의 말도 참고할 수 있지만요. 그는 단순한 진술 그 이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문자 메시지가 사건의 진실을 얼마나 보여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값싼 창녀들이 햄튼스로 온다. 그 주말에 타일이 밀러의 비행기 예약 정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배심원이 본 이메일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이 사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배심원들이 피고인들을 싫어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만 봐도 이들이 못된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속물들이죠. 그냥 험담이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들과 어울리고도 저러니 배심원에 여성이 있다면 이 남자들을 싫어할 거고 그게 배심원의 판단에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 마음에 강간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하더라도요. 저는 배심원들이 저 사람들이 성적 정복을 자랑한 걸 보고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형제들이 모두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될까요? 지금요? 어떤 혐의는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어떤 혐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떤 혐의는 모두에게 적용되죠. 모두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변호인 측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들을 따로따로 재판받게 할 수 있었다면,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만약 그들을 따로따로 재판받게 했다면 왜냐하면 그러면 서로를 지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하게 됐죠. 그들은 세 형제이고 한 형제의 행동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가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에요. 그건 제 형이 한 거예요. 라고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죠. 그들이 착각한 건 제 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중 몇 명은 쌍둥이거든요. 그들이 저를 제 형으로 착각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 모두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에게는 승리예요. 형제들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들은 약점이 많아 증언대에 서면 박살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증언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거만하고 이 사람들도 분명히 거만해요. 그리고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찰리 아델슨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찰리 아델슨과 비슷하죠. 찰리 아델슨이 증언대에서 얼마나 잘했나요? 배심원들은 그런 걸 바로 꿰뚫어 볼 수 있고 유능한 검사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약 한 달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 저희도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데이브 아론버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MBC의 피콕에서도 방송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도 사이드바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X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뉴스네이션 쇼 제시 웨버 라이브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으로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